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요즘 편의점 점주로 명성을 날리고 있고요. 또 단독 CJ 여왕입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죄송해요. 목소리가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목소리만 하여튼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오늘 게시판에 네. 많은 분들이 장윤선 기자 코너 빠뜨리면 안 된다. 아이고. 정말 이젠 엄청난 인기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제가 그 배종찬 소장의 인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네. 갑자기 감기가 네. 걸리는데 지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4207님, 네. 장윤선 기자님 냉큼 모슈. 네, 냉큼 와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감기 네. 조심하십시오.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틀 소통이 부족했다, 반성한다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격적인 변화라고 봐야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어제 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네. 제가 어제 그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따르면 대통령이 보궐선거 이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인식을 할 수 있을까? 매우 놀랍다.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김태우라는 그 사람을 대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바로 사면 복권시켜서 내보내고 조국 전 장관 프레임, 그러니까 전 정권 대 현 정권 뭐 이렇게 갈등 프레임으로 하면 대충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건데요. 이거는 최근 정세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판단한다면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졌는데 그것도 17.15%포인트 차이로 졌단 말이야. 와, 충격.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대중의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뭐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많이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여하튼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결과, 선거 결과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고 그래서 매일 소통 그리고 반성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는 심지어 육성으로도 이제 반성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국민들은 아니 무슨 이념이야,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경제 민생 앞서 뭐 붕어빵 얘기도 하시던데 네. 자영업자들이 장사되면 붕어빵 기계 왜 사다가 길거리에 나와서 붕어빵을 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다른 아르바이트나 뭐 여러 일자리가 있다면 왜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겨울이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뭐 군고구마 장수도 이제 조만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맞냐? 예? 소득 3만 5천 불, 지금 뭐 3만 불 정도 되지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엄청나게 잘 사는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를 끌고 가는 게 맞냐에 대한 도처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판에 전혀 몰랐어. 이제라도 깨닫고 새로운 변화 메시지가 시작되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운영의 기조 확실히 바꾸는 거냐라고 국민의힘 그 핵심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네. 국정 운영 기조까지는 아니고 뭔가 조금은 바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상황은 이렇다. 네.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대통령이 민생 현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고무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본격적인 이제 민생 행보가 시작되는가 기대를 하는데 내일부터는 중동 순방길에 오릅니다. 사우디와 카타르를 잇따라 방문하는데 이건 뭐 바꿀 수가 없는 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 일정은 대체로 이 사우디 일정만 하더라도 여름부터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네. 상당히 대통령 일정 아마 최소한 뭐 3개월 뭐 전부터는 준비를 할 거예요. 뭐 긴 건 6개월, 1년 전, 뭐 몇 년 국빈 전. 방문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최초의 국빈 방문인데 원래 UAE도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쟁 났잖아요.
이스라엘 하고 하마스 전쟁이 나면서 사실상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UAE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그러면 사우디하고 카타르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 해당 국가에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전쟁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동 방문을 강행하기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중동에 저렇게 화약고고 날마다 난린데 그리고 사실상 일촉즉발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얼마 전에 벌써 며칠 전이죠. 네. 이스라엘 말고도 요르단에 가서 암만에 가서 국왕도 만나고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도 만나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다 취소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시 정권 시절에는 미국의 의도가 먹혀서 가서 암만에 가서 요르단 국왕 만나서 이제 중동 정세 조율하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사자의 놈도 계획을 했는데 그렇죠. 다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미국의 의도가 정확하게 잘 먹혀들지 않는 이런 정세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위험한데 굳이 또 왜 가시나 이제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바논 베이루트 외곽에서는 미국 대사관 앞에 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뭐 이렇게 외치면서 막 돌 던지고 시위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우리 정부 뭐 과거에도 그렇긴 했지만 미국과 굉장히 친한 이제 이런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좀 됩니다. 그렇지만 뭐 문제는 없겠죠. 네. 철통 같은 경우 속에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일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은 물론 외교 목적도 있지만 경제를 상당히 강조하네요. 그렇죠. 쭉 보면은 빈살만 왕세자하고 뭐 오찬도 있고 정상회담도 있고요. 주로 뭐 투자 포럼, 뭐 기술 파트너십 뭐 이런 일정들이에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뭐 이런 것들이고 카타르 도하에서도 마찬가지로 카타르 군주하고 그 정상회담 뭐 국빈 오찬하고 양국 비즈니스 포럼 그다음에 국제 원예 박람회가 있나 봐요. 전쟁 중이지만 어쨌든 원예 박람회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그리고 교육도시 방문 뭐 이런 등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가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대통령실 주변 취재를 해봤더니 다른 것들은 뭐 이게 수출의 성과가 상당히 내기가 어려운데 방위산업 이쪽은 좀 우리가 상당히 중동에서 파워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독일이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가 사우디로 가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값싸고 질 좋은 한국산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려고 한다. 중동에서. 이제 그 중에서 핵심이 사우디 뭐 이런 등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일즈 차원에서 간다고 하니까 어떤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 별도로 대통령이 매월 출국하십니다. 사실상.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달도 예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11월엔 영국, 12월엔 네덜란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땠냐? 상반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월 달에는 UAE 갔다 왔죠. 스위스 갔죠. 3월에 일본 갔죠. 4월에 미국 갔죠. 5월에 일본 갔죠. 그리고 6월에 프랑스, 베트남, 7월에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9월에 G20 때문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또 이제 캠프 데이비드 유엔 총회 뭐 쭉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너무 잦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그런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역대급이죠. 어떨까요? 역대급이죠. 아. 예. 그리고 사실 뭐 그 순방과 관련해서 그 신기록을 세우겠다라는 거를 그 국민의힘에서 막 플랜카드도 많이 붙여놨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정상들과의 회담을 진행을 하겠다. 했다는 거죠.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 국회가 외교부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봤더니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쓴 예산이 정상외교 예비비까지 신청을 해서 329억입니다. 토탈 578억을 쓴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다 살기 어려운데 순방 외교로 얼마나 큰 경제적 이득,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그건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쓴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노선이 긴축 재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실만 이것이 예외인가에 대한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시간도 또 비용도 상당히 들이는 만큼 네. 또 성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떤 순방은 순방이고 또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했다. 반성한다.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파고들겠다 했는데 그래서 관심을 모으는 것이 어디 장소의 민생 현장으로 대통령이 앞으로 갈 예정일까? 네. 어디로 예상이 되시나요? 일단 타운홀 미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시장을 간다거나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부, 청년, 어르신 뭐 이런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어떤 타운홀 미팅 같은 거를 추진한다는 계획인 타운홀 거. 미팅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과의 여러 명들을, 대화, 네, 예. 일반 국민들을 그렇죠. 주민들을 모아놓고 초청해서 네. 뭐 백인과의 대화, 뭐 대통령과의 간담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해보자. 장을 만든다는 그렇죠. 것이죠. 뭐 네. 그런 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런 모임이나 만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주부나 청년, 어르신들을 불러서 해보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 초반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됐던 게 뭐냐면 각 부처별로 할당해서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을 보내라 해서 모여넣고 상당히 기획 의도가 관철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정말 우리 붕어빵까지 팔게 됐는데 너무 어려워졌어요. 뭐 이런 허심탄회한 토론 이런 게 토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그 예쁘게 만들어진 그리고 주고받는 답변이 정해져 있는 이런 형식적인 것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떤 게 좋겠냐. 그랬더니 일단 하다만 도어 스태핑부터 했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길 때도 수시로 만나겠다. 그렇죠.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기자 용산으로 옮긴다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궁금하고 묻고 알고 싶은 거 바로바로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시작했다가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없던 일로 사라진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다. 우리 안 한다는 거 아니다. 하긴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행사나 뭐 시장이나 이런 데를 갈 때 이게 철저히 기획이 돼 있고 기미상궁처럼 경호처 직원이 어느 시장, 어느 상점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동선을 다 미리 짜놓고 그리고 그 먹는 음식도 예컨대 어묵이다. 그럼 어묵도 미리 먹어보고 문제가 없는지 다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뭐 경호상의 이유이긴 그렇죠. 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짜여진 기획 이런 거 말고 출근길에 기자들이 세상 소식을 제일 많이 접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기 때문에 기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사회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증문즉설 물론 법륜 스님은 아니지만 뭐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오늘 언론들도 뭐 진보 언론 또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도 잘 열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 접촉도 없는데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면 맞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에게도 효과적일 테고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 이거 아마 취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앞으로 바뀐다고 한다라면 이재명 대표를 만날까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그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 한 명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수회담 방식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냐라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게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셨을 때나 여야 상임위원장단에게 제안을 했지만 성사가 되지 못했었다. 앞으로 각계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만난다는 얘기로 들리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볼 때는 그리고 관련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의 시각 안에 이재명 대표는 중대범죄 혐의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검찰이 수사 중이고 그런 대상을 대통령이 만난다? 좀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 3심제고 최종심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중대범죄 혐의자를 어떻게 만나냐. 이제 이런 시각이 깔려 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 이 만남이 성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국민의힘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 어떤 이 막힌 돌파구를 뚫는 차원에서 본인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신용은 하겠지만 글쎄 저는 그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그거를 야당이 받을지도 의문이지만 여하튼 지금 그런 방식으로는 생각하지만 더 깊이 있는 이를테면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깊이 있는 여야 간 협치를 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날 가능성 커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유독 상당한 애정을 맞아요. 친근함을 강조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인데 네. 뭐 심지어는 내년 총선을 좀 진두지휘할 수도 있는 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뭔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또 다른 형태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김한길 위원장에게 주목이 되는 이유가 뭐고 또 실제 역할이 주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절대 아니 우리 아니다. 청취자분들이 이 표현을 제일 좋아해요. 네. 내가 취재 받는데요. 네. 아니요. 다 쓰는 말입니다. 그 KBS 9시 뉴스에 나오는 그 우리 앵커분들도 늘 쓰는 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KBS가 취재해봤더니 그래서 특별한 말은 아닌데 하여튼 김한길 위원장과 관련해서 뭐냐 이분이 뭔가를 맡는 거냐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 절대 아니다. 그래도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18일 날이잖아요. 18일 날 저녁에 만찬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오전 조간 보도에서 김한길 역할론이 막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점심에 갑자기 당 사역하고 점심을 먹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 김한길 대표 역할론에 힘을 싣지 않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행사를 연 거예요. 국민통합위원회가 설치된 게 거의 정부 초반 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나왔냐? 이것은 사실상 여당 통합이다.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김한길 위원장 그동안 한 게 뭐 있냐. 국민통합 위해서 뭘 했냐. 특히나 뭐 민주당에서 건너온 분이잖아요. 민주당 출신이면 민주당 출신답게 예컨대 민주당 쪽하고 만나서 뭔가 협치를 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뭐 국민의힘으로 영입해 온다거나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중도 확장 전략에 기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역할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쓴소리를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이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대통령이 힘을 싣고 있지만 당에서는 그런 판단이 좀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혁신위원장을 맡거나 혹여 비대위원장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밖에 다른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노인 특위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청년과 노인 간의 어떤 갈등보다는 뭐 세대 간의 화합을 이제 강조한 대목으로도 읽히긴 한데 일견 뭐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계속 그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네. 좀 그걸 일종의 마사지하는 차원에서 나섰나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 주변도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정치권 관계자들을 쭉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한길 위원장이. 뭘 하려면 뭐 신당을 하든 뭘 하든 하여간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하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40%는 나와야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도 안 나오는데 뭘 할 수가 있겠냐. 일단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인기 없는 대통령인 거잖아요.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참 김한길 역할론에 기대할 게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부 취재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 이기 체제 인선에 대해서 여러 관심이 많은데 네. 수도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전략기획부총장으로 배준영 의원, 네. 인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배준영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전략기획 부총장이라면 어떤 역할을 하길래 또 수도권 색채 강화 목적에 부합하는지.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따지고 보면 더 중진인데 그렇죠. 인천에. 예. 배준영 의원이 초선인가요? 초선이죠. 초선 의원을 수도권 강화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분이 당에 있은 지는 오래됐고요. 과거부터 대변인도 맡고 이렇게 역할을 하시긴 했는데 현역 의원으로서 이렇게 주목받는 국회의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것도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선에 상당한 난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거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파장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모두 4명의 국회의원이 거절을 한 다음에 돌고 돌아서 그러면 뭐 해볼래요? 제가 맡겠습니다. 한 분이 바로 배준영 의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디에도 보도가 안 된 거죠? 이건 아마 단독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4명 다 명단은 갖고 있는데 제가 실명은 방송이라서 말씀은 드릴 수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누구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 하실래요? 저분 하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맡게 됐다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우려를 합니다. 지금 보면 혁신위원장도 난항이거든요. 혁신위원장도 지금 뭐 저요 하는 분들이 정운찬 전 총리가 뭐 거론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밭글 형태로 돌아다니긴 했는데 사실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다른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싹 다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오늘 아침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뭐 저요 손든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은 모집 중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이렇게 영남 쪽 출신 국회의원들과 수도권 국회의원들하고 상당히 온도차가 있고요. 영남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강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수도권의 당협위원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든 좀 당을 쇄신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김기현 2기 지도부로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찍고 계시는 것이고 혹여라도 여기에 승선했다가 자기의 정치 인생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들 저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현주소다. 이런 거고요. 네.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2주 언급했어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김기현 지도부 2주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에게는 80일,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는 2주를 2주.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14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벌써 일주일이 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곧 새로운 주가 오고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더라도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상당히 녹록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김기현 대표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 김기현 대표가 살 수 있는 방책이 나옵니다. 숨은 카드가 한 장 있다. 그게 뭐냐면 100%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지난 일요일 날 그 의총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하면 김기현 2기 지도부 우리가 재신임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끝까지 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2016년 총선에서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조했던 김무성 당시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로 나르샤. 마무리가 됐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사실 여기에는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1도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용산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게 되고 지금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라. 맨날 대통령한테 오다 받아가지고 당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려면 100% 오픈 프라이머리 선언해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김기현 대표는 아직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정운찬 전 총리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이제 취재 결과로 말씀하셨는데 하태경 또 뭐 조정훈 두 사람이 이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됐는데 이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그냥 자가발전인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하태경 의원님도 그렇고 조정훈 의원님도 그렇고 참 좋은 분들인데 당은 이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들어오기 한 30분 전에도 확인을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어떤 분을 어떻게 결정해서 올라올지는 알 수 없는데 여하튼 두 분은 좀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두 분 모두 내용은 혁신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네.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수 이꼴 기득권, 보수 이꼴 영남, 보수 이꼴 강남, 보수 이꼴 부자 이런 프레임을 넘어서야 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다. 이 프레임을 넘어서서 진보 의제까지 확장해서 보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본인이 쓰임을 받을 마음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혁신 현장을 해볼 마음이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가발전설입니다. 네.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있어요. 혁신위가 뭘 결정하면 이 사안 거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인사 누굴 뽑든지 관여하면 안 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유승민 안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합정치를 시도하겠다고 하는데 연합정치는 우리 당하고 다른 당하고 하는 것이지 같은 당 안에서 무슨 연합정치입니까? 근데 이 연합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로 볼 때 벌써 이미 우리는 다른 당이다. 이제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하튼 두 분이 손들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분 두 분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 당 지도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네. 자, 많은 보도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재판에 이번 주에만 이제 출석을 했고, 그렇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23일에 당무 복귀를 거의 기정사실한 보도가 있는데 네. 이것도 여쭤봐야 될 거예요. 23일 당무 복귀가 확실합니까? 확실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제가 민주당의 다선 의원 취재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그랬대요. 정신은 또렷한데 다리가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다리에 이렇게 근이 많이 근손실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24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근손실이 많아서 이렇게 걸을 때마다 휘청휘청거리고 자꾸 이렇게 넘어질 것 같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지팡이를 갖고 드디어 오늘 지팡이 없이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언론에서 재판 리스크 또 법카 리스크 뭐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지만 어찌됐든 이제 사법적인 문제와 별도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이니까 다음 주가 국정감사 마지막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당내 이슈 중에 하나 가결파. 아니 이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예, 가결파. 자, 월요일 출근하면 이제 온통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그렇죠. 첫 질문이 대표님 가결파 징계하실 거예요? 이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안 한다는 것 같아요. 예, 네. 안 한다는 것 같고요. 이 가결파 징계를 지금 서둘러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정치,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계속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친명 비명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퇴원하면서 그 자택으로 가던 길에 중간에 강서구 보궐선거 현장에 유세차에 올라서 처음 했던 얘기가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기 위해서는 뭐 화합 이런 게 필요한데 당내에는 강경파들이 늘 존재해요. 그리고 친명 강경파들은 무슨 소리야? 이거를 반드시 넘고 가야지. 어떻게 여기서 징계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라고.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네. 이른바 친명 강력파는 해야 된다. 징계에 나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장은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정청래 최고도 그렇고 서은숙 최고도 그렇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정성호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계속 강경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어떤 판단입니까? 했더니
지금까지 나왔던 과거 발언들은 논외로 칩시다. 그것까지 다 또 해가지고 뭘 징계를 하고 이게 뭐냐. 선거 끝나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다만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강서구청장 선거를 17%로 이겼는데도 계속 당을 그 분열시키고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긴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의 기강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만해라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고마해라. 그렇습니다. 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